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한국에서 운전은 원 없이 해봐서 베트남에서 그까 있고 하며 만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은 2023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20명, 한 해 12,0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나 베트남은 정치적인 이유로 안 좋은 통계는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사망자는 한 해 2만 명은 가뿐히 넘기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운전해보지 않으면 한국인으로서 절대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베트남에서 운전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베트남에서 얄팍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험하게 운전한다고 소문난 버스에 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라면 몇 분 안에 다친 날 구해주러 오는 119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은 구급차는커녕 나를 둘러싼 수많은 베트남 인파들 한가운데 피를 흘리며 짧은 영어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길바닥에 누워 꼼짝도 못하고 1시간 이상 응급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계속 자동차 운전을 해왔고 오토바이 2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현지인들 속에서 3년째 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이곳에서 운전을 시작하기 전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돌이켜보면 그때 제대로 받쳤으면 죽었겠다는 죽을 고비를 3번 정도 넘긴 것 같고 여기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이곳에서 운전이 익숙해지면 점점 자신이 붙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상하게 베트남 운전은 하면 할수록 과연 내가 앞으로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탈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점점 자신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누가 베트남에서 자동차, 오토바이는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세발 자전거라도 탄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옆에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운전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그 치명적인 이유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한국은 보행 중 기름이 떨어지면 정말 외진 곳을 제외하고 웬만하면 주유소가 다 있고 까딱하면 보험 부르면 되니까 하고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요. 베트남은 시에는 당연하고 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주유소가 한국처럼 흔하지 않습니다. 도시 내 오래된 건물이 워낙 많고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어 일단 사소한 불이라도 한번 나면 몇십 명이 죽어나가는 큰 재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명피해가 크게 난 경우 큰 책임을 부실한 당국의 행정력으로 물어 민심이 크게 악화되면 당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국민들 불편보다 화재 발생에 극도로 민감한 편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에 집중하여 신규로 주유소 허가도 잘 나지 않고 새로 짓는 것도 무척 소극적인데요.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해 차량 증가에 따른 주유 수요 역시 점점 늘고 있는 것에 반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안 그래도 복잡한 교통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유를 하려는 차와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엉켜서 항상 바글바글한데요. 시내에서 기름 한번 넣으려면 줄을 서는 것은 기본에다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므로 기름불이 깜빡이면 내 마음속 스트레스도 함께 깜빡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가 하도 막혀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기름 냄새만 맡으면 가는 오토바이가 시내 한복판에서 기름이 떨어져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면 사설로 기름을 사야 하는데 주유소 가격보다 시내에서 최소 5배, 시외에서는 기름을 10배 이상 주고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일상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장거리를 가야 한다면 항상 세심하게 주유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운전 중에 무엇이 가장 위험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무단횡단을 그 첫 번째로 꼽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 저녁 도로가 크든 작든 차가 아무리 많고 쌩쌩 다닌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대범하게 무단횡단을 하는데요.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면 눈앞에서 서커스를 보듯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것을 베트남에서 수시로 느낄 수 있습니다. 베트남도 드물게 횡단보도에 신호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참고용이지 운전자도 보행자도 크게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단횡단이 일상적인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내가 건널 때가 파란불이며 차량 역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주행 중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현지 사람들이 하도 능수능란하게 길을 건너서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베트남에선 이 무단횡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위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운전자 역시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행인을 피하려 핸들을 꺾다 수많은 2차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조심조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일어나는 무단횡단을 피할 수 없고 앞으로도 대책이 없으므로 계속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편하면 장땡이라는 생활 태도가 일상 곳곳에 만연해 있는데요.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 수위가 세고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운전 중에도 나로 인해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남일이고 자기만 편하면 장땡이라는 행동을 베트남 도로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통 흐름은 완전히 무시한 채 수다를 떨기 위해 좁은 도로에서 오토바이 두세 대가 나란히 함께 달리는 것은 흔한 광경이며 주변에 공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선을 지가 그었는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마음대로 차선을 넘나듭니다.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역주행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착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갑자기 뒤에 따라가는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거북이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앞에서 실제로 겪으면 육성으로 자동으로 욕이 터져 나오는데요. 또한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피는 운전자가 무척이나 많은 것도 베트남 운전의 특징입니다. 차, 오토바이 할 것 없이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굼떠 좀 이상하다 싶어 쳐다보면 10중 8구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운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언제나 당당하며 본인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안중에도 없으며 어떠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선 스트레스 받는 사람만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도 신호등과 차선이 있지만 다만 참고만 할 뿐이지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에 실제 큰 역할은 하지 못하는데요. 교통 흐름을 보고 있으면 수많은 차와 오토바이가 뒤엉켜서 엉망진창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별탈 없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눈으로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국인이 모르는 수많은 암묵적인 룰을 지키며 교통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알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현지에서 생활을 해야지 조금씩 현지 교통 상황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있으면 유독 차량 경적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여 웬만하면 경적을 울리지 않지만 베트남은 다릅니다. 베트남은 차량을 추월할 때 주의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한국보다 훨씬 저속으로 설정된 속도 규정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에는 40에서 60km, 시내는 30에서 40km입니다. 이를 모르면 공안에게 이유 없이 잡혀도 할 말이 없는데요. 또한 한국처럼 가로등이 많지 않아 밤에는 거의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시외는 무단횡단하는 행인들이나 도로를 유유히 걷는 버팔로 같이 생긴 큰 들소들도 많아 대형 추돌 사고가 나기 쉬워 현지인들은 급한 일이 아니면 되도록 아침에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거리에서 보행자가 우선순위가 높지만 베트남은 차량이 클수록 도로통행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차를 피해야 하는데요. 우선 순위가 트럭, 버스, 밴, 승용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그리고 맨 마지막 보행자 순입니다. 이런 도로의 우선순위로 인해 덩치가 큰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도로에서 왕이므로 이들의 운전은 무척 공격적이고 난폭합니다. 차가 큰 만큼 사소한 접촉사고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베트남 운전을 한다면 버스, 트럭 등을 무조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운전은 진짜 잘해야 본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베트남도 교통신호가 있지만 절대 맹신하면 안 되고 그냥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호가 있는 게 머쓱해질 정도로 수많은 차량이 신호 위반을 대놓고 하고 신호가 바뀐 후 무조건 위험천만한 꼬리 물기를 예상해야 합니다.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도 무척 흔한데요. 1차선에서 3차선까지 깜빡이도 없이 자기 혼자 저속으로 차선 변경은 일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베트남의 교통상식을 모른다면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 죽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가 아니면 실제 공안이나 구급차는 잘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우선 신고하는 경우 과정이 복잡하고 신고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를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안이 차량을 압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대충 합의로 사고를 종결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정신도 없는 판에 교통경찰 113에 신고를 해야 하며 베트남어를 모른다면 제대로 신고조차 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 시 분쟁사항이 있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 공안이 현지인 말만 듣고 사고 잘잘못을 따지므로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모든 피해 보상을 혼자 덤탱이를 쓰는 상황도 흔하게 펼쳐집니다. 많이 다친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한데요. 신속한 구원은 고사하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무척 열악합니다.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구호 처리가 늦어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놓쳐 죽어나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베트남에서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보험 혜택은 외국에서 받을 수 없으며 베트남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제대로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나마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처 국제병원에 연락한다면 앰뷸런스는 신속히 출동하나 비용이 한국 이상 비싸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수많은 교통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며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운전 습관을 계몽하는 것에 베트남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운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나는 베트남에서 운전을 하고 싶다면 머릿속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꼭 기억하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베트남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이 밖에도 베트남에서 운전하며 힘들었던 경험이나 불편한 점, 주의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베트남 생활과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모든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